깨달은 눈으로 본 인생. 진부티상사 지음. 행복한 인생을 가져가세요. 나는 수행을 한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의 나아갈 길과 생명의 정해진 위치,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 생명의 힘과 용기와 지혜에 관해서 사색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고생스럽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하느님 혹은 부처님 같은 한 줄기의 광명을 얻기를 바라지만 도리어 음습하고 칠흑같이 긴 탄광의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듯할 뿐입니다. 나는 수행을 이렇게 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경험을 쌓아서 스스로를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신의 부담과 빚, 그리고 상처를 짊어지게 됩니다. 단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운 좋게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 또 한 번 인생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오는데 이런 과정은 한바탕 눈물을 동반하는 희열의 역정입니다. 인생 그 자체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령이나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훨씬 복잡하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를 만나면 지수화풍을 비롯하여 사람까지도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인생이 초조함을 만났을 때에는 천지는 뒤집히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요물처럼 보이고 관심과 사랑은 박해로 느껴져 마치 달콤한 꿀 속에서 별 한간 쓰디쓴 무언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막이나 짐승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항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알며 내가 돌아가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단지 용감하게 걸어가기만 한다면 세계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생명의 용기와 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며 생각을 잘한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힘이 생깁니다. 다만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나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나는 수행하는 동안 천당에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류 생명이 살아가야 하는 법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실제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생스럽게 살든지 즐겁게 살든지 어쨌든 모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평생 일과 사랑, 가족과 자녀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이 이 세상을 한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까? 비바람을 막아줄 집도 없다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건강도 보장할 수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몇 가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삶을 가꾸고 영위에 나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몸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고생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고등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고등락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바로 먼저 이 몇 가지의 문제, 즉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며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한 세대의 생명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전문적인 불교 수행자입니다. 이런 특수한 신분을 가졌지만 기회와 인연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인간 세상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비바람 역시 온몸으로 심각하게 느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단히 많이 존재하는 음표들로 이루어진 솥과 냄비의 교향곡에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음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특수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이 전하는 진귀한 가르침의 법을 가지고서 현실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그리고 증명하여 정말로 진실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나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 나의 강의를 녹음하여 정리한 것은 진푸티라는 하나의 수행자의 안목과 생각을 여러분에게 비추어보고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에 따라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도 상서롭고 유쾌한 햇빛이 그대의 생명이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행복한 인생의 황금 열쇠를 이곳에 놓아둡니다. 진정으로 인연 있는 그대가 가져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2008년 가을 타이베이에서 진푸티. 즐거운 일, 즐거운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며 독립성을 키운다면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스스로 독립하면 빛나는 앞길이 펼쳐진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존성이다. 혹자는 의존성을 단결심과 혼동하지만 진정한 단결심의 의미는 의존성과는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카메라 속의 부품들을 생각해보자. 그저 한두 개라도 부품이 불량하다면 그 카메라로는 원활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단결심의 진정한 뜻은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나눠서 일한다는 의미이니 이것은 의존성이 아닌 독립성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완전한 것을 의미하며 독립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자신의 자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다면 다시 묻겠다. 그대는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생활에서 독립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상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사람이 부수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부수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아프고 병든 사람으로 변하며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 병들게 되어 결국 이런 사람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독립적인 능력은 전문적인 지식과 각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예전에 제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당시에 고급 공무원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로 화가 나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목공일을 찾아서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목공 기술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목공일을 배우려고 결심을 한 후에 처음에는 가구점에 매일 나가 여러 가구들을 살펴보았고 마음에 드는 가구를 골라 그것의 디자인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나무를 구해다가 가구 만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정도가 지나자 아버지는 가구를 완성했고 기본적인 목공 기술도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목공일로 돈을 벌고 계십니다. 제자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은 집안의 생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 이바지한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들에게도 아주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자식들은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늘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두려워 말자. 나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간다. 세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거저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다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능력과 생존 능력, 창조 능력, 그리고 책임을 짊어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책임을 짊어질 능력은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만 원의 월급이면 충분할지 몰라도 가정을 꾸리고 가족이 늘어나면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급이 인상되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완전 무결하게 완수하고 기술적으로는 더욱 치밀하고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두드러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정말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돌볼 수 있게 된다면 비로소 가정과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생활과 사업에 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매력과 빛나는 광채는 그대 앞에 나타나 펼쳐질 것이다. 만약 그대가 마음에 새겨서 자신의 일을 창조하며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난과 고통도 많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기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능력과 기술은 귀천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상하다는 것과 저급하다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훌륭하고 대단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우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지는 해에 실려보낸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내 청춘이여.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다시 가라 하면 나는 못 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지출하라. 흔히 많은 사람들은 사장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사장이 잠시 눈을 떼기만 하면 적당히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장이 그대를 고용해야만 그대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장은 일한 대가로 그대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불한다. 다시 말해서 사장에게 받는 월급이 있어야 그대와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비록 하는 일이 아무리 고생스럽다 해도 만약 아무도 그대를 고용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월급을 받을 수도 없으니 바로 집안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사장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두어 시간씩 아끼는 화분을 잘 가꾸는 만큼 회사에 출근해서 일할 때에도 그만큼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대의 대답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대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수동적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좀 더 냉정히 말하자면 그대들은 늘 사장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직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보자. 승진이나 승급의 이유는 모두 그대가 열심히 일한 결과이지 거짓으로 상사를 떠받든 결과는 아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먼저 주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일하는 그대도 즐겁고 그대를 지켜보는 사장도 즐거워져 그대의 월급 인상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젊은 제자가 직장일로 나에게 상의해왔는데 그는 사장이 온갖 잡일은 물론 개인적인 일까지 자신에게 시키는 것이 불만이라고 했다. 나는 이렇게 충고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절대로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달이 안 되어 경기 악화로 회사의 매출이 크게 떨어지자 사장은 직원 3분의 1을 해고했다. 하지만 살벌한 감원에서도 제자는 살아남게 되었고 기뻐하며 내게 말했다. 상사님, 이번에 감원된 동료들은 모두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장이 그들에게 사직을 권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험악했답니다. 그건 다른 직원들은 지나치게 똑똑한 탓에 모든 일을 깍쟁이처럼 하나하나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사장의 눈밖에 난 것일 게다. 그러나 넌 항상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고 있었으니 너에게는 플러스 점수를 줬을 거다. 옆에 있던 그의 어머니 역시 말했다. 사장이 널 해고하지 않은 것은 내가 몇 사람의 몫을 혼자서도 다 처리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다시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젠 내가 도리어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요, 안 됩니다. 이 회사만큼 저에게 이렇게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는 없을 겁니다. 내 어머니 말대로 넌 일 처리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사장이 내게 일한 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사장과 한번 단판을 지어보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으니 이제 너는 사장이 무엇을 시켜도 무엇이든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한다. 지금 그 제자는 회사의 중요 책임자가 되었고 월급도 2배나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직접 사무실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며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말했다.
요즘도 여전히 사무실 청소 당번이라며? 그래, 사장이 월급은 좀 올려주더냐? 제자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상사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제자는 이제는 월급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사장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즐겁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그대가 일을 수동적으로 한다면 사장은 일일이 간섭하고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마치도록 명령할 것이고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월급을 삭감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의 기분은 자연스럽게 나빠지고 화가 나겠지만 그대는 단지 끙끙거리며 화를 참을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가 이중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그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한다면 사장은 그대를 믿고 별다른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이미 몸과 마음을 다해 완벽하게 일을 마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음 자세에 따라 일할 때의 체력 소모는 어떠할까? 감히 단언하건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면 긍정적일 때보다 3배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긍정적인 자세로 일할 때에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클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항상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3분의 1만의 힘을 들여서 일을 마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늪에 빠지는 일 없이 대단히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계절 가득 세월에 실려 사는 것 바람에 구름 가듯이 우리도 그런 걸까 만남 이별 언제나 우릴 스치듯 삶이란 건 새로운 거죠 너와 나 우리의 얘기죠 사랑하고 미워도 하면서 작은 일들에 감사 기도하면서 돌이켜봐도 후회 없도록 다시 또 짧은 인생길 그렇게 사는 거겠죠 인생이란 그런 거죠 잠시 쉬어가는 우리 여행길 아름다운 세상에 우릴 새기는 흔적들 그게 인생이겠죠 사랑하고 미워도 하면서 작은 일들에 감사 기도하면서 돌이켜봐도 후회 없도록 다시 또 짧은 인생길 그렇게 사는 거겠죠
수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이란 거. 생명은 움직임 속에서 활력을 가진다. 우리는 자동차 없는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동차에 익숙해져 있다. 그럼 그대에게 묻건대 어떤 차가 가장 쉽게 망가진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타이완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한 번 택시를 탔는데 아주 새 차 같아서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아저씨, 이 차 정말 깨끗하네요. 아직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4, 5개월밖에 안 된 새 차지요.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슬쩍 계기판을 보니 이미 3만 킬로미터를 넘게 달리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아마 그 차는 적어도 1년에 6만 킬로미터 이상 달릴 것이다. 출퇴근용 승용차가 보통 1년에 2만 킬로미터 정도 달린다고 하니 택시는 보통 승용차보다 3배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율로 보면 3배 빨리 망가지지 않겠는가? 기계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쉽게 낡아진다. 택시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20시간 이상을 달린다. 가정용 승용차가 보통 1, 2시간 운전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둘의 차이는 거의 20배에 가깝다. 그러므로 택시는 2, 3년마다 엔진을 비롯한 많은 중요 부품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택시가 훨씬 더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에 비해 수명이 짧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젊었을 때에는 건강 따위를 잊은 채 마치 택시처럼 전력을 다해 일하며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뒤늦게 벌어놓은 돈으로 다시 건강한 몸을 되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의 몸은 기계와 달라서 한 번 망가지면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와 반대로 택시는 쉬지 않고 사용하니까 빨리 낡아지는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오래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아예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차고에 넣어 깨끗하게 보관한다면 해결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해보면 사람도 오래 살려면 일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 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과연 자동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절대 망가지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이다. 나는 이 문제로 특별히 자동차 수리업자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만약 자동차를 몰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만 놓는다면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업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자동차는 그냥 세워만 두면 쉽게 망가져요. 심지어 매일 사용하는 차보다 훨씬 더 쉽게 망가집니다. 다만 보통 자동차처럼 낡거나 고장이 나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부품 따위들이 차츰 부식되는 거죠. 사실상 우리 주위의 많은 것들 역시 모두 이러하다. 집을 예로 들어보자.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쉽게 부서질까? 잘 모르겠다면 시골 마을에 비어있는 폐가를 떠올려보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빨리 망가진다. 이제 알겠는가?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집의 수도관은 녹슬고 파열되며 담장이나 벽은 군데군데 얼룩이 생기고 금이 간다. 그리고 집을 지지하고 있는 나무 역시 썩어버려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사람이 사는 집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자연 규율을 가지고 본다면 1, 2년 동안 세워두고 몰지 않는 자동차는 10, 20년 이상 몰고 다닌 자동차와 같다. 따라서 오래 탄 자동차와 전혀 타지 않는 자동차는 똑같이 쉽게 부서진다. 다시 단순히 생각해보자. 컵에 물을 담아놓고 며칠이 지나면 그 물은 썩어버린다. 고인 물은 썩는다 라는 말대로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쉽게 변질되어 죽은 물로 변해버린다. 사람의 습성도 이런 물과 같다. 호수에 있는 물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아주 쉽게 죽은 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강물은 끊임없이 움직여서 누군가 억지로 오염시키기 전에는 수질은 자연 순화되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고 만물을 윤택하게 길러줄 수 있다. 그대에게 다시 묻겠다. 누군가 그대를 집안에 가두어 둔다면 어떨 것 같은가? 아마도 답답해서 병이 나거나 심지어는 수명까지 단축될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일 때는 비교적 건강을 유지한다. 하지만 퇴직하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내면 몸은 아프기 시작한다. 일 없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청정한 것을 찾아내는 수행과는 다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몰지 않는 차, 고여있는 물,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과 비슷하여 병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다. 살아있지만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이 이미 그 자체가 병든 상태인 것이다.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하고 또 눈을 크게 뜨고 번쩍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즐거운 상상을 맘껏 즐겨.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상쾌한 바람이 부는 아침에 한껏 여유 부릴 때 유난히 안색이 좋아 멀리 봐도 다 잘 어울리고 다 예뻐 보일 때 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유난히 사람이 많은 출근길 딱 내 앞에서 자리 났을 때 예상대로 일이 술술 풀려갈 때 이제부터 모든 내 멋대로 맘 먹을 때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세상에 나 힘도 안 줬는데 쾌변 보너스 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서 혼자 막 춤출 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말도 안 돼 공부 안 했는데 100점 누군가 보고 싶을 때 그대가 내 맘 알아줄 때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은 happy happy things.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아. 잊지 말고 happy happy things. 한 가지 기술을 익히고 있으면 퇴직해도 쉬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는 고위공직자 아저씨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이웃으로 2년 동안 지냈는데 늘 사람들이 아저씨에게 선물을 보내오는 것을 보았다. 그 선물 가운데는 비싸고 좋은 가구도 많았다. 그러나 아저씨는 쉬는 날만 되면 어김없이 바쁘게 두드리고 톱질하며 혼자서 가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느 날 하루는 아저씨네 집으로 놀러 갔는데 아저씨는 그날도 변함없이 가구를 만들고 있었다. 이에 내가 물었다. 아저씨, 가구는 이제 다 완성하셨어요? 제가 이사 오면서부터 만드셨으니 다 만드셨겠죠? 하하, 어떡하지? 아직 다 못 만들었는데. 그런데 얘야, 난 앞으로도 가구 만들기를 끝내지 못할 것 같구나. 왜요, 아저씨? 나는 공직에서 퇴직하면 목공일을 할 생각이다. 아직은 목공일이 서툰이 그때까지 계속 쉬지 않고 연습하고 기술을 단련해야지. 그래야 퇴직 후에 가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쉽게 가구를 다 만들지 못하는 게 되는 거란다. 그 후에 아저씨는 계속 가구를 만들면서 목공 기술을 익혔는데 항상 좋은 나무를 사다가 아주 꼼꼼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내다 팔기도 하면서 약간의 돈을 벌기도 했다. 아저씨에게는 이 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저씨는 이 일을 통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운동 효과도 있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일은 돈보다도 값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았다. 10여 년 전에 중국 남쪽 도시에 있었을 적에 한 친구를 알게 되었다. 당시 그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을 가진 고위 관리였다. 하루는 그가 나를 초청해서 그 지역의 여러 관광지를 구경시켜 주었다. 유독 경치가 좋았던 어떤 곳에 도착했을 때 내가 물었다. 이곳은 참 경치가 아름답군요. 여기가 어딥니까? 하하, 실은 나도 잘 몰라요. 여기서 26년이나 살았지만 지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다지 알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상사님은 방향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모양이군요.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는 나를 추켜 세우는 듯 말했지만 실은 자신의 지위를 은근슬쩍 드러내며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늘 운전기사가 자신을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방향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는데 그는 목숨 걸기를 좋아해야 이길 수 있네 라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내가 친구에게 물었다. 아니, 그 연세에 아직도 목숨을 걸어야 이길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이길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너는 계속해서 목숨을 걸어보아라. 하지만 2년 안에 모든 일을 그만두어 목숨을 걸고 싶어도 걸 수 없어질 터. 아마도 앞으로 너는 목숨을 걸려 해도 걸 수 없을 게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그는 관직에서 퇴직했는데 퇴직 후 그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스러웠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는 밴쿠버에 있던 나에게 찾아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상사님, 예전에 내 밑에서 운전하던 그 녀석을 기억하나요? 그놈은 내가 퇴직하고 나니 말도 영 듣지 않고 나를 아주 우습게 여긴답니다. 내가 방향 분간은 잘 못한다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더군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내 비서였던 놈입니다. 예전의 나보다 더 높은 관직으로 승진하고부터는 나를 이형이라고 부르지 맙니까. 예전에는 내 그림자만 봐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던 놈이었는데 과거에 그가 허리를 굽혔던 건 당신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의 관직을 보고 한 거군요. 이제 그대는 모든 지위에서 내려와 그저 평민일 뿐이니 그가 당신을 이형으로 부르는 것만도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는 끓어오르는 화를 삭히지 못해서 우라병이 생길 지경이라고 했다. 나는 다시 친구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그대는 아주 오만하기가 그지없었소. 당신도 기억하지요? 주변에 당신을 떠받드는 사람이 많으니 방향 따위는 알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를 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상사님은 다르지요. 나도 사람이니 사람 노릇도 해야 하고 스스로 살아가야 하니 마땅히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서 운전부터 배우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익히세요. 시장 보고 밥하고 운전하고 은행 업무를 보는 등 그 모든 일들을 혼자 힘으로 스스로 처리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여기저기 차를 타고 돌아다녀 보세요. 상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운전면허를 따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가 아닐까요? 눈도 침침하고. 그 모든 것들은 모두 그대가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서 그는 운전면허를 땄으며 지금은 가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이란 한 가지 기술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비록 일에선 퇴직할지라도 생활은 풍성하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아침이면 일어나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한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든 채 만원 버스에 내 몸을 싣고 귀에 꽂은 익숙한 라디오에선 사람들의 세상 사는 즐거운 사연 들으면서 하루가 또 시작되죠. 화사하게 빛나는 햇살이 반겨주네요.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어떻게 간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차 자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우리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미소가 흘러나오죠 괜찮은 거죠 날 버린 그대 잊어도 되죠 근데 왜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것만 같은지 미안해 너무나 이렇게 쉽게 잊어서 미안해 내가 했던 말도 못 지켜서 하지만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 널 더 이상 간직하고 살 수가 없었어. 용서해줘,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약속했던 말, 돌아서 네 등 뒤에다 맹세했던 말. 마지막 날 혼자 울면서 다시는 내가 살아갈 그날이 끝까지 마음속에 널 간직할 결심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를 모두 지워버린 내가 너무 미울 거야. 그래 정말 내가 약속 모두 어긴 거야. 그러니 용서를 빌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널 잊어버린 기억마저 잊었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사랑한 적이 없는 듯이. 보통 날이네요 어느새. 행복한 인생.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일의 전문성과 자신감도 길러져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원망과 책임 회피로 시간 낭비만 한다면 결국 그대의 인생은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게 된다. 깨달은 눈으로 본 인생. 진푸티 상사 지음. 행복한 인생을 가져가세요. 나는 수행을 한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생명의 나아갈 길과 생명의 정해진 위치, 그리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 생명의 힘과 용기와 지혜에 관해서 사색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고생스럽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하느님 혹은 부처님 같은 한 줄기의 광명을 얻기를 바라지만 도리어 음습하고 칠흑같이 긴 탄광의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듯할 뿐입니다. 나는 수행을 이렇게 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경험을 쌓아서 스스로를 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신의 부담과 빚, 그리고 상처를 짊어지게 됩니다. 단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운 좋게 스스로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한 번 또 한 번 인생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나오는데 이런 과정은 한바탕 눈물을 동반하는 희열의 역정입니다. 인생 그 자체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령이나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훨씬 복잡하고 모순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을 때를 만나면 지수화풍을 비롯하여 사람까지도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인생이 초조함을 만났을 때에는 천지는 뒤집히고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요물처럼 보이고 관심과 사랑은 박해로 느껴져 마치 달콤한 꿀 속에서 별 한간 쓰디쓴 무언가를 만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사람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막이나 짐승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항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알며 내가 돌아가고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단지 용감하게 걸어가기만 한다면 세계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생명의 용기와 힘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느껴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며 생각을 잘한 다음에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힘이 생깁니다. 다만 행동으로 실천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나의 주변으로 몰려옵니다. 나는 수행하는 동안 천당에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류 생명이 살아가야 하는 법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실제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생스럽게 살든지 즐겁게 살든지 어쨌든 모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평생 일과 사랑, 가족과 자녀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없이 이 세상을 한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까? 비바람을 막아줄 집도 없다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건강도 보장할 수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몇 가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은 삶을 가꾸고 영위에 나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몸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고생해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다는 이고등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고등락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바로 먼저 이 몇 가지의 문제, 즉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이 있어야 하며 할 일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한 세대의 생명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전문적인 불교 수행자입니다. 이런 특수한 신분을 가졌지만 기회와 인연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인간 세상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비바람 역시 온몸으로 심각하게 느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때때로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단히 많이 존재하는 음표들로 이루어진 솥과 냄비의 교향곡에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음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특수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처님이 전하는 진귀한 가르침의 법을 가지고서 현실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그리고 증명하여 정말로 진실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나 역시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쓰인 글, 나의 강의를 녹음하여 정리한 것은 진푸티라는 하나의 수행자의 안목과 생각을 여러분에게 비추어보고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이에 따라 실천해 나간다면 아마도 상서롭고 유쾌한 햇빛이 그대의 생명이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행복한 인생의 황금 열쇠를 이곳에 놓아둡니다. 진정으로 인연 있는 그대가 가져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2008년 가을 타이베이에서 진푸티